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보시면 계약법 강론에서 매매가 나오죠. 일단 요 매매에 대해서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첫째는 매매가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뭐 사기다, 강박이다, 뭐 통정어의 표시다, 다 모든 내용을 매매를 기준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매매가 시험 문제 한 90% 이상을 차지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 계약법 강론 매매 편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많이 나오면 세네 문제, 그래서 한 세 문제가량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물론 반드시 맞춰야 하는 부분이니까 또 나오는 부분이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매매 서설에서 563조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렇게 나와있죠. 첫 번째 주의할 점,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도 물론 재산권이니까 매매 대상이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뭐 임차권이다, 채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하는 것도 다 뭐로 들어가요? 재산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도 전세권을 양도하는 것도 다 뭐가 돼? 매매가 된다는 점 첫 번째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약정하고라는 말입니다.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낙성계약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그것만으로 매매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지문은 이런 지문이 나와요.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럼 뭐예요? X죠.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대금을, 세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재산권의 대가로서 매매는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산권의 대가로서 또 다른 재산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환과의 차이점은 대가가 금전, 대금이냐 아니면 또 다른 재산권이냐, 이거 가지고 매매와 교환을 구별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가 되려면 그 대가는 뭐여야 되는 거죠? 금전이어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2번 성질해 가지고 매매는 낙성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분료식계약이다. 나와있지 한번 보시고, 하단에 2번 매매는 그 객체가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다. 그죠? 그럼 넘겨보시면 3번 재산권의 대가로서 반드시 무엇을 지급하기로 해야 돼요? 대금, 금전을 지급하기로 해야지만 매매다. 여기까지 뭐죠?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죠? 계약금이 나옵니다. 근데 계약금이 나오는데 이 계약금은 대단히 뭐예요? 중요해요. 중요하고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뭐 의의는 뭐 설명드릴 게 없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계약금 계약의 성질은 저번 강의 때 했나요?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3. 계약금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요 종류라는 말을 가입해 하셔가지고요, 성질, 기능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밑에 나오는
증약금이다, 위약금이다 이런 것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이 수행하는 뭐예요? 역할인 거예요. 계약금의 뭐예요? 성질인 거예요. 이거를 종류로 이해하게 되면 대단히 이상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종류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금은 어떠한 성질,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느냐? 첫째, 증약금으로서의 기능, 성질을 수행합니다. 증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 물문센터를 갔어요. 가서 세탁기를 사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아저씨 제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번 주말에 제가 살게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계약금 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계약금을 겁니까? 그랬더니 믿고 지금 제가 주말까지 안 팔려면 계약금 3만 원이라도 거셔야죠. 이런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제가 오늘이 아니라 주말에 사기로 했다면 쌍방간에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FM이겠죠. 근데 뭐 세탁기 하나 가지고 별도로 계약서를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 뭘 걸라는 거죠? 계약금을 걸라는 거죠. 이러한 기능이 뭐예요? 증약금적 기능인데 이 증약금적 기능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기능이에요. 따라서 어떤 계약금도 반드시 무슨 성질을 떼요? 증약금으로서 기능, 성질은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하고 좀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두 번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기능, 성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란 뜻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안 걸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해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금의 기능을 우리가 뭐죠? 해약금으로서 기능, 성질이라고 하고요. 요 계약금의 해약금으로서 기능은 계약금이 원칙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됩니다.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준 사람, 일반적으로 매수인이겠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매도인이겠죠.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이행 착수 시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 시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뤄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해약금을 이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같습니다. 다만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할 일이 없는 거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증약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기능, 해약금은 뭐죠? 원시적 기능이라는 말은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그 계약금이 원칙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증약금적 기능과 해약금적 기능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종류로 이해하시게 되면
증약금이 따로 있고 해약금이 따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종류가 아니라 뭐죠? 기능, 성질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성질,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위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을 우리가 위약금이라고 하고요.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도 있고요. 위약 벌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뭐로써요? 손해배상으로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김으로써 손해배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별도로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칙, 벌로서 뺏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겼다 하더라도 아직 손해배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돼요. 만약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기능, 성질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은 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별도로 별말 없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배상 예정이 뭐요? 원칙이니까요. 자, 그럼 뭐 합쳐보자고요.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 기능을 갖습니다.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계약금, 증약금,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이라는 건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계약금만 있는 것이고 계약금이 수행하는 뭐예요? 기능 역할인 겁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증약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기능. 해약금은 뭐예요? 원칙적 기능. 위약금에서 기능을 수행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말 없이 계약금이 지급됐다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요.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문제를 푸실 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사례 설명드리는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얘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3억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약금은 얼마를 지급했냐면 3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뭘 냈어요? 특약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을이 한참 지나서 잘못 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계약금 날렸네라고 혼자만 생각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중도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계약을 뭐 한 거예요? 위반한 것이니까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요 3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갑이 몰취할 수가 있는 거죠. 뺏어갔어요. 이해되시죠? 위약금 특약이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중도금을 달라고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왜냐하면 갑이 계약금 3천만 원을 뺏어간 것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이 해제된 바는 없기 때문에 아직도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중도금을 계속해서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 을이 부랴부랴 나 3천만 원 계약금 포기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이미 갑이 계약금을 뺏어갔기 때문에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계약금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을이 부랴부랴 나 계약금 포기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을이 해제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도금을 줬어요. 그리고 잔금까지 줬어요. 그래도 갑은 을에게 등기를 안 해준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계약금은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 보증금적 역할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원만하게 다 끝났다면 이제 더 이상 계약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갑은 받은 계약금을 을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돌려주고 있냐면 마지막에 이 계약금을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을 반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충당하니까 안 돌려준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약금을 마지막에 돌려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다고요?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충당할 계약금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갑이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뭐예요? 뺏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추가적으로 얼마죠? 3천만 원을 또 지급해야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갑이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된다는 거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건요, 알면 유리한 겁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을이 여기서 첫 번째 실수한 게 뭐냐면 잘못 산 것 같으면 계약금이 아깝더라도 적극적으로 나 계약금 포기하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뭘 해야 돼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냥 지 혼자만 생각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지 않게 되고요. 계속 유효한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금을 안 주게 되면 갑이 계약금을 뭐 하게 돼요? 뺏어가 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계약금이 없는 상태니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고 잔금까지 다 줬다 하더라도 충당할 계약금이 없는 상태니까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해야지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엽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마음에 안 드시지만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해가 되려면 전제로서 요 세 가지는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이 수행하는 역할, 성질, 기능 내지 성질로 접근해야지만 이해가 된다는 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그 다음 이제 156페이지 오시면 매도인에 뭐가 나오냐면 담보 책임이 나와요.
요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가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우리 지금 기초교재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 기본서를 받아보시면 대단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이게 참 까리까리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158페이지에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거죠.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박스를 먼저 숙지 외워야 할 필요는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박스를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156페이지 돌아오시면 의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법적 성질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요 매매 계약에 일정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요때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채무 불이행 책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받았어요. 샀는데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들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받긴 했는데 완전한 자동차가 아니니까 불완전 이행이고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인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현대자동차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지만 현대자동차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기는데 거의 뭐에 가까워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채무 불이행 책임과 별도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는 뭐가 되는 거죠?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매도인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저는 채무 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무엇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담보 책임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지 못하겠지만 뭐는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특수한 뭐죠? 법정 책임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할 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고의 과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58페이지에 박스가 나와 이거죠. 이 박스를 뭘 해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이 박스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눈에 확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우기가 좀 깝깝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을 먼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거는 아주 확실하게 먼저 숙지하시고 나서 뭘 보는 거예요? 박스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권리의 하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목적물의 하자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권리의 하자인 경우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모르고 샀다면 당연히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편법인데 선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선의자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고요.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악이면 알고 샀으니까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야 할 텐데 우리 민법은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라면 악의 매수인도 해제는 가능합니다. 해제만은 가능해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만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요 노란색을 쓴 이 세 가지가 담보책임의 가장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요, 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보통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 실행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요.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지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으니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권리의 하자인 경우에는 1년인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 되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알았으니까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 되고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6개월인데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에게만 담보 책임을 인정하니까 항상 언제부터 6개월이겠어요? 안날로부터 6개월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제한이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뭔가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뭐죠? 무과실책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매도인이 뭘 부담해야 돼요?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요. 두 번째,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당연히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악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만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고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하지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행사기간, 제척기간은 권리의 하자는 몇 년이요? 1년인데 선이면 안날로부터 1년이고 매수인이 악이면 한날로부터 1년이고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먼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돼요. 표를 좀 볼게요. 158페이지 보시면 일단 권리의 하자가 나오죠. 맨 차측에. 첫 번째 뭐 합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예요. 선이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악이면 뭐만 할 수 있어요? 해제만.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뭐가 없습니까?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면 선이면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제척 기간은 어떻게 돼요? 앞날로부터 1년인데 악의 매수인은 뭐만 청구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는데 제척 기간은 어떻게 해요? 한 날로부터 1년이겠죠.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나오는데 여기 없죠. 그 말은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대금 감액 청구,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 물권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도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죠. 선의하지만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척 기간은 어떻게 해요? 선이니까 앞날로부터 1년이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세에 관한 제한. 무슨 말이죠? 저당권, 전세권이 시행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인데 선이든 악이든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척 기간에 대해서는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죠.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고 제척 기간은 안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일단 교재는 특정물의 하자, 종류물의 하자는 알아놨죠.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자 이런 말입니다. 자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물건이 종류물이어서 똑같은 물건이 많다면 그때는 완전물 급부 청구해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읽지 마세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와 또 어려워 또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자세히 알아야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숙지해야지만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 게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제가 기본서 이론 강의 들어가면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요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163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 뭐가 나오고 있죠? 임대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보자고요. 대차라는 말이 있어요. 대차. 대차라는 말은 뭐냐면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대차라고 합니다. 특히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고 하고요.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하고요. 전에 했던 것 같죠? 그죠? 대차,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소비대차. 뭐겠어요?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소비대차고요. 소비대차 하면 뭘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돈 빌리는 계약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친구한테 300만 원 빌렸어요. 갚을 때는 같은 금액에 다른 돈으로 갚는 거죠. 빌린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뭐하러 빌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소비대차 하면 금전 소비대차에서 돈 빌려주는 계약을 떠올리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비대차는 무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죠. 유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사용대차가 있어요. 사용대차는 물건을 사용하고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사용대차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무엇도 마찬가지냐면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임대차라는 것도 결국은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그 물건을 사용하고 빌려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무엇과 마찬가지예요? 사용대차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사용대차는 무상이고요.
임대차는 유상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개사 사무실을 열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사무실 좀 열게요. 그래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건물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부자지간이어서 무상이라면 저는 아버지와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사용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오셔가지고 자식아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자식아 줄 건 줘야지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있다. 그러면 유상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임대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뭐예요? 사용대차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고 있냐면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건이니까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겠죠. 또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그것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겠죠. 만약 이것이 건물이라면 주거용 건물, 주택일 수도 있고 업무용 건물, 상가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제외한 기타 건물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물건 중에서 특별히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물건 중에서 특별히 상가, 업무용 건물이라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과 토지, 동산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되는 거냐면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가 임대차의 원칙이라는 거죠? 민법이 임대차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임대차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지고 문제를 풀어 제끼는 이상한 아주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마력이. 실제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몇 문제가 출제되고 있냐면 한 문제가량이 출제돼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아무리 적게 나와도 3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거든요. 많이 나오는 애는 6, 7개도 출제되는 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 제끼니까 싹 틀려. 싹 틀리고 나서 나중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왜 틀렸지 막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임대차의 원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에요.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별말 없이 임대차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택이란 말이 나와 있어야지만 뭐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심할 것은 정리를 할 때 원칙부터 먼저 확실하게 정리한 후에 지엽적인 뭘 공부하셔야 돼요? 예외를 공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외부터 먼저 접근하시면 원칙과 헷갈려가지고 복잡해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들어가시기 전에 제발 무엇부터요? 민법상 임대차부터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든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시고 정리하셔야 헷갈리지가 않는 거고요.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니까 민법상 임대차를 공부할 때는 절대로 무엇을 떠오르시면 안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떠오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데 자꾸 얘를 원칙으로 이해하시니까 민법상 임대차가 와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힘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뭐도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원칙인 민법상 임대차부터 확실히 내 거로 만든 다음에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죠? 이 부분이 제가 아주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안 따라오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됐죠? 그럼 교재 볼게요. 자, 163페이지 보시면 임대차의 의의가 나와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첫 번째 주의할 점, 임대차의 객체는 목적물 뭐죠? 물건이란 점이죠. 설명드렸고,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약정하고, 이것도 무슨 계약이요? 낙성 계약이라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뭐예요?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죠.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라면 더 이상 임대차가 아니라 뭐가 되죠? 사용대차가 되는 거예요. 됐죠? 법적 성질 1.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된다. 왜요? 차임이 없으면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니까요. 2. 임대차의 목적물은 뭐예요? 물건이다. 그 다음에 3. 이런 임대하기 위해서 처분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 나왔죠.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 있죠. 그죠?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나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꾸 뭐가 끼어들으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끼어드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잘 내요. 왜 그러냐면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최장기간입니다.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따라서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재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우리 민법은요. 임대차는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났어요. 그래서 20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그 규정이 무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다면 무제한이고요.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갱신하는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임대차 계약은 무제한이고요. 영구 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갱신은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해요. 좀 특이하죠.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체당기간입니다. 체당기간은 전혀 포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체당기간을 포장하지 않는다 이러면 수험생분들은 X래요. 왜 X입니까? 그랬더니 주택 임대차는 2년을 보장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죠? 뭐가 원칙이라고요?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뭐 가지고요? 민법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택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뭐예요? 2년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건 원칙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대차를 약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내일 나가라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사 갈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니까 몇 개월 있으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다음날 나가겠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다만 보증금 등을 마련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이요?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하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는 최대한 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주 잘 내요. 그죠?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2번 임대차의 법정 갱신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요 네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강의 때는 법정 갱신 안 봐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임대차의 효력이 나오는데 요 임대차 효력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